자, 우선 여기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기음성도는 그 원자 오비탈 이론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전기음성도를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는 뭐냐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입니다. 요거를 전기음성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또 정의가 되고 측정이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전기음성도 자체의 성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그래서 이제 어떤 대강의 경향성을 갖느냐면 자 이제 주기율표를 대강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렸을 때 이 주기율표 속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위쪽 이 오른쪽 위쪽으로 향할 때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오른쪽 위쪽에 누가 있냐면 바로 9번 원소 플러린이 있고 이 9번 원소 플러린 중심으로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글로 쓸 때도 전기음성도 음절이 많고 영어 단어는 더 길어서 이 전기음성도를 보통 어떻게 축약해서 쓰냐면 요런 꼴로 이제 많이 축약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은 그 카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인데 이제 왜 영어 알파벳에 요렇게 쓰는 건 X잖아요. X고 그 그리스 알파벳에 이렇게 쓰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발음이 카이입니다. 아시겠죠? 카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종종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린 쪽으로 접근을 할 때 그 원소들 사이의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갖는데 결국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보자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때 전기음성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이 전기음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 말을 살짝 좀 써보면 동주기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커집니다.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이 Z라고 쓰는 건 원자 번호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강한 핵전하가 최외곽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들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핵전하는 강해지고 최외곽 전자에 대한 인력은 강해질 테니까 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성격은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기음성도가 되려 작아집니다.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자, 이때는 왜 그러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바로 전자 껍질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핵과
전자 간 거리가 이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분노가 커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기임성도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상에 대해서 뭐 이런 이유를 만들어 붙이는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현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린 쪽으로 올수록 전기임성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임성도와 관련해서 두 번째 요 전기임성도 3대장. 뭐 대장님이란 말은 뭐 이거 화학 전문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뭐 되게 센 녀석들한테 뭐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기억할 거냐? 그 전기임성도 첫 번째 플러린,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질소. 요 세 개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플러린은 9번, 산소는 8번, 질소는 7번인데 얘네들의 전기임성도가 플러린이 4, 산소가 3, 질소가 3.0 이 정도 값을 갖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면 플러린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에 전기임성도 1등입니다. 산소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한 3, 4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원소가 한 110여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전기임성도도 다 나름 따로따로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10여 가지 그 수치들을 외울 수는 없고 사실은 전기임성도에 대한 경향성만 알면 되는데 이 세 개는 워낙 특징적인 거라 동시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 이런 걸 억지로 외우게 하지는 않는데 묘하게도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2014년에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안 외우면 풀기가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데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런 걸 외우게 하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거예요. 이때 얘들 말고 또 동시에 기억해 두면 좋은 것들, 왜냐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바로 6번 탄소, 1번 수소. 얘들 전기임성도도 동시에 같이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탄소는 대략 2.55 정도고요. 수소는 2.2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임성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뭐 교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 같은 걸 풀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는 전기임성도는 살짝 외워 놓으면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억지로 막 일부러 외우려고 외울 필요는 없고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공유결합 이게 만들어지면 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공유결합을 하는 전자 일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HF 같은 경우요. HF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하면서도 뭐 유명한 예시입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녀석의 최외곽 전자 개수는 하나죠. 플로린의 최외곽 전자 개수는 7개. 뭐 이 또 최외곽 전자 개수 알려면은 오비탈 전자 배치 등등등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그 공교육 과정의 화학 과정에서는 오비탈 이론이 빠졌더라고요.
예, 빠져 있어서 메탈이 없어요. 오비탈 이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수능 교과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오비탈을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외곽 전자계수는 그냥 외워서 푸는 뭐 그런 식으로 뭐 교과서가 개편이 돼서 참 왜 이렇게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 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이게 뭐냐면은 독립된 단위 안에서 완결된 논리 구조 정도를 경험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외곽 전자계수를 알려면 오비탈 전자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비탈 전자배치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단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그 교과 과정이 그냥 일부만 외우게 뭐 이런 식의 그 커리큘럼인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그래 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 거냐면 학벌이 의미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네, 학벌이 의미 없는 세상. 네? 서울대를 나오건 여기 이렇게 글쎄요 좀 지방대를 나오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왜? 왜? 인간이 직접 일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그 얘기 해드렸어요? 즉 하버드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해도 내가 취직이 안 되면 내가 학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나오건 뭐 그렇지 않은 대학을 나오건 여러분들의 퀄리티와 무관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AI의 도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뭐냐면은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올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학벌을 위해서 공부 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내가 이 대학교 이과 왜 나왔지? 이런 세상이 바로 올 겁니다. 지금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이씨,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다? 학벌이 중요 없다고 했지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어요. 알겠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진짜 실력이 중요한 세상이 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강할수록 AI를 활용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실력이 나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에? 왜냐하면 대학교는 실력을 키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는 학생의 실력 향상에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의 대학은. 왜? 바로 학생이 등록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등록금을 내는 학교에서는 학교가 학생의 실력 향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건 안 하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호객님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대학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얘가 돈을 내는 호객님인데 얘한테 왜 경고를 주고 왜 자르겠어요? 그래서 학생이 돈을 내는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실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4년간 낸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그 학교의 졸업장과 맞바꾸는 일종의 트레이드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에 가는 건 상위권 대학에 가서 실력 향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4년 동안 돈 내 가지고 장학금 사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졸업증 사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외우고 잘 외워가지고 뭐 저기 그냥 상위권 대학에 간 다음에 탱자탱자 놀다가 엄마가 주는 돈 뭐 4년 내내 갖다 바치면은 자연스럽게 좀 장학금 뭐 졸업증서 나오잖아요. 졸업장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하고 대학하고의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근본적으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간판이 좋지 않은 대학에 가도 스스로 실력 향상을 하면 AI가 도래할 세상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간다 만다 보다 진짜 공부를 해서 진짜 실력을 키우질 않으면 미래에 여러분들은 다 백수예요. 네, 다 백수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일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마치 어떤 세상이 온 거냐면 가장 꼽히던 문명인 이집트 문명이 무엇에 의해서 패퇴당하죠? 스키타이 문명에 의해서 패퇴당하죠. 야만의 스키타이 문명에게. 뭐 때문에? 철기. 꼽혔던 이집트 문명은 가장 꼽히던 아름다운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름답고 멋있던 청동기 문명이 야만의 철기 문명이 스키타이 문명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걸 그 시기에 이집트 개인이 그걸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AI가 올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AI가 세상을 뒤집을 AGI 세상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다? 학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좀 외워가지고 이렇게 좀 뭐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학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간다고 해봐요. 취직이 안 된다고. 왜?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AI한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싸게 맥히거든. 회사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고요. 사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해서 AI를 활용해서 여러분 나름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최외곽전자가 지금 7개로 그려져 있는데 최외곽전자가 7개네 라는 사실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이 녀석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전자 껍질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커리큘럼이 바뀌는 걸 보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왜냐면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AI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너무 좀 가슴 아파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부를 좀 하자겠죠? 진짜 공부를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게 내용적인 이해를 차근차근 이렇게 쫙 쌓아 나가야 된다고. 이런 세상이 아니면 미래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요거 HF. 어쨌건 수소의 최외곽전자는 하나, 플러린 7개. 이때 결합전자쌍이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써볼까? 짜자자잔. 이렇게 단일 짝대기로 얘네들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수소하고 플러린 연결하는 요 전자를 뭐라고? 공유전자쌍 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 원자에만 매여 있는 요런 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공유 전자쌍 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뭐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하고 플러린. 당연히 어디가 크고 작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써놓기도 했거니와. 그러면 이런 전기음성도 차이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공유 전자 그 일부가 어떻게 된다? 수소에서 플러린 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전자의 일부가 요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 일부를 잃게 된 저 수소는 약간의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얻은 플러린은 약간의 마이너스 전하, 그거를 띄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수소 플러린을 쓴 다음에 수소 쪽에는 델타 플러스, 플러린 쪽에는 델타 마이너스. 저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요 꼬부랑 표시, 요 꼬부랑 표시를 뭐라고 쓰느냐? 요렇게 쓰고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요. 영어 아니고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알겠죠? 의미는 조금 혹은 살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이라는 뜻으로 쓰는 그리스 알파벳 델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 데이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저 수소가 0.4 플러스 정도의, 그 다음에 플러린은 0.4 마이너스 정도의 부분 전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의 약간의 전하 분리.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었죠. 전하가. 전하 분리 혹은 전하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들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날 경우 이런 식의 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었죠? 되었죠? 좋았어. 그 다음 여준다 시우사 그리고 여기 한마디만 더 씁시다. 이제 1, 2, 3, 4 한 다음에 5, 그 다음 5. 자, 요런 식의 성격을 화살표로 표현해서 요걸 이제 극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런 식의 이제 전하가 분리되거나 부분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 요걸 이제 극성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극성,
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비례한다 이건 좀 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원자 간 전기 음성도 차이. 이게 클수록 극성도 보통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음성도가 심하게 차이 나면 날수록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그렇지 않은 쪽에서 전자물을 막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전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원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날수록 극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면 동일한 원자 간 결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극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무자는 그냥 없다, 무 그거예요. 이런 식의 극성 현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수소하고 수소가 결합했다거나 플러린하고 플러린이 결합했다거나 원래 자기의 전기음성도가 작았건 컸건 뭐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뭐 차이가 나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극성 결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그렇죠? 그 다음 2 다음 3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어떤 화학결합이 공유결합적이다. 그 다음 이온결합적이다 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같은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다른 걸까요? 근본적으로 아주 물질의 근본적 상호적인 관점에서는 이온결합적이다, 공유결합적이다 라고 하는 게 물질의 근본적 상호작용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온결합을 사실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자, 요렇게. 자, 요게 각각 누구였어요? 얘가 소디움 플러스 양이온이었고 이게 염소 1 마이너스 음이온이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H2 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모델링을 잡을 수 있었어요? 원자핵의 전자궤도, 원자핵의 전자궤도가 있을 때 각각의 원자들이 끌고 온 하나의 전자들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 핵과 전자 간의 인력, 핵과 전자 간의 인력 등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청력 상호작용도 근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누구 사이에? 핵과 핵 사이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핵과 핵 사이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를 아주 물리학적 상호작용으로 보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못한다? 이거 구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 자체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이가 어떤 상황에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극성 공유 결합은 이 두 가지가 확실히 공존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저기서 얘기한 HF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HF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이 녀석이 만약 완벽하게 이온 결합적 상황이라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죠. 플러리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완벽히 이온화된 상황이라면 이 수소는 온전히 1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고, 저 플러스는 온전히 전자 하나를 완전히 다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된 상태일 거다, 이런 말인 거지.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의 실제 구조, 실제 구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기 그려놨던 것처럼 수소하고 플러린에 부분 전하가 생기면서 수소는 델타 플러스, 플러린은 델타 마이너스 였던 거죠. 그리고 그 델타가 구체적인 값은 0.4였고요. 그죠? 0.4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측정했나 보지.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우자. 세 번째,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 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만듭니다.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 자, 우리말 번역은 이온 결합성. 이온 결합성.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1분의 델타요. 1분의 델타. 뭐 약간 밑에 써볼까? 1분의 델타.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아래쪽에 있는 1은 뭐냐면 100% 이온일 때의 이온가 크기요. 자, 완벽하게 이온화를 했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 거죠. 그때 그 1, 알겠죠? 그 다음 이 델타. 얘는 바로 뭐냐면 그 부분 전하의 크기, 요 델타요. 그게 지금 HF의 경우 얼마냐?
델타가 얼마였어요? 0.4죠? 넣어주면 어떻게? 40%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걸 하나 더 정의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코밸런트 캐릭터. 자, 코밸런트는 우리말 번역이 얘는 공유 결합성입니다. 공유 결합성. 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바로 100 빼기 퍼센트 이온성. 알겠죠? 퍼센트 이온성. 그래서 얘가 방금 또 얘기했던 HF의 경우 어떻게 된다? 40% 빼면 60%.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식의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 그 극성 공유결합 안에 이온 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섞여 있는데 그때 퍼센트 이온성을 퍼센트 공유성을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퍼센트 이온성이 50%를 넘는 경우 편의상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넘지 않는 경우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법이 규정하는 흑인의 정의 알아요? 네. 미국 법이 정의하는 흑인의 정의? 피부색이 50%가 넘으면 흑인, 50%를 안 넘으면 백인. 여러분 그거 뭐냐면 미국 법이 규정하는 흑인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아니 그걸 정의를 해놨어요? 네, 정의를 해놨어요. 왜 그런 걸 정의를 해놨겠어요? 바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엄청난 사회적 차별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 법에서는 흑인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내 유전자의 16분의 1이 흑인이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규정해요. 16분의 1. 16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2분의 1이 내가 흑인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흑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한 명 있으면 4분의 1인가?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고조에서 한 명 있으면 16분의 1인 거지. 존나 재수없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생각해봐. 유전형질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발현돼 그때그때 다 달라. 유전형질의 발현은 무조건 발현돼 그때그때 다 달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쌍둥이도요. 쌍둥이도 한 명은 대머리인데 한 명은 대머리 아니고 이런 경우 있는 거 알죠? 이런 경우 알죠? 그래서 누가 봐도 백인인데 내 할머니 할아버지 위쪽에 한 명 흑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백인인데 법적으로 흑인이었던 경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법이 바뀐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미국이 바뀐 상태.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미국이.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미국은 되게 선진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미국만큼 후진 곳이 없습니다. 미국은 진짜 후진입니다. 그냥 돈이 많은 나라일 뿐인 거지 그 안에 시스템이나 제도가 진짜 후진 구석이 많습니다. 뭐 여하튼 세상에 와 아니 흑인 백인 구분하는 것도 근데 그것도 16분의 1이야. 왜 그러면 8분의 1도 아니고 32분의 1도 아니고 왜 16분의 1인데? 웃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회였어요. 뭐 여하튼. 네. 네, 그래요. 막 이럴 때 막 때리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좀 네. 하여튼 네 진짜 좋아요. 여하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온 결합성과 공유 결합성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편의상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저 HF 얘는 이제 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극성을 띤 공유 결합 분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NaCl 우리는 NaCl을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NaCl을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녀석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측정하면 0.8 플러스예요. 염소는 0.8 마이너스예요. 실제로는 저렇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퍼센트 이온성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80%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NaCl 같은 경우 실제 전하분포는 0.8 플러스 0.8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Na 1 플러스 Cl 1 마이너스로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니까 50%가 넘으니까 얘를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둘은 두루뭉실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요것이 극성의 의미다. 뭐만 되겠죠? 이런 논리 구조 정도를 알아두도록 합시다. 어제 살짝 그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막 코가 계속 후덥대. 죽겠네. 그래 하여튼 그렇다네. 이게 감기가 확 든 게 아니고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찬바람 싹 쐬면 이게 코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주 그냥 죽겠네. 좋아. 좋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준다. 준다. 시우사. 쑥. 이거. 흐샤.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4.6 짜잔 요것입니다. Electric Dipole Moment라고 한 녀석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얘를 번역을 하자면 전기 다이폴 쌍극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놈은 번역이 없습니다. 쟤는 번역에 실패.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쓰자면 그냥 발음을 그대로 써줍니다.
이런 건 이제 번역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때 여기서 편의상 이 부분을 종종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폴 모먼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전기가 있으면 항상 뭐도 있죠? 자기도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아, 자기요? 자기. 뭐 허니 이거요? 허니 뭐 허니 뭐 자기.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왜 크림핑은 왜 뭐 자기 하니까 뭐 자기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어? 우리 크림핑에게? 아, 슈쿠핑 맞다. 슈쿠핑. 크림핑이래. 크림핑이야 슈쿠핑이야. 근데 슈쿠핑은 뭐 이렇게 허니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 자, 그래서 전기적 현상이 있으면 자기적 현상도 있겠죠. 당연히 magnetic dipole moment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현상을 어제 저녁에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어제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오비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자 스핀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자 스핀. 그 전자 스핀이 사실 자기 쌍극자 모멘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전기가 있으면 자기도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기호로 표현할 땐 짜잔 요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기호로 표기할 땐 저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미추나 뭐라고? 마찰기. 그 기호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뮤 이렇게 읽죠. 얘도 이제 그리스 알파벳인데 뮤로 읽고요. 그 다음 요 위에 요런 식의 표시를 보아하니 어떤 속성의 물리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벡터로 규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뭔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다이폴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다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한다? 바로 두 개. 숫자 2를 뜻하는 어근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폴 바로 막대기 혹은 극 요런 걸 뜻하는 어근이죠. 그래서 왜 자,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추는 춤을 뭐라고 해? 봉춤이라고 하잖아. 봉춤. 그 봉춤을 영어로 폴 댄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폴 댄스. 그 다음에 북극곰을 영어로 뭐라고? 북극곰. 폴라베어. 폴의 형용사형. 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극, 북극 영어로 뭐라고? 남극, 북극 영어로. 바로 노스 폴, 사우스 폴. 그게 남극, 북극.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폴에 그런 어근이 있다고. 폴라포의 폴도 막대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막대기형이니까 폴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에 막대기 혹은 극 이런 어근의 뜻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근을 분석하면 뭐 극이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극이 2개 있는 녀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짜자자잔. 크게 들어가네.
어떤 생존에 몸부림치는 어떤 초등학생 같네요. 나 진짜. 자, 그다음 여기도 또 하나 짜자자잔. 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내가 뭘 써놔야 돼서 이렇게 큼직하게 그린 거지. 요 각각은 다 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점. 어떤 점인데 점이라고 하면 거기 뭘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약간 큼직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점에 이 점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Q, 한쪽에다가 플러스 Q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전하를 지금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규정한 겁니다. 그죠? 점전하를 하나를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점전하 두 개가 이압 어떤 막대기 사이에 딱 꽂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막대기와 요 막대기 요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있겠죠. 거리. 그 거리를 R. 그리고 이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딱 규정됩니다. 이렇게 맹그러진 요것을 쌍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 Q, 한쪽을 마이너스 Q로 대전해 놓은 두 점전하가 거리 R을 유지할 때를 다이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쌍극자는 또 완전 다르게 규정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쌍극자 중에서 전기 쌍극자겠죠? 자, 이때 이 전기 쌍극자에서 이제 뭐를 또 하나 규정을 하냐면 바로 요 마이너스 Q 있죠. 마이너스 Q. 이게 시점입니다. 저게 시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Q가 종점입니다. 시점, 종점. 아유, 시점, 종점.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시점과 종점을 정했다는 건 뭐를 또 하나 규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바로 시점에서 종점으로 끝나는 요런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물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폴을 규정하고 나면 항상 저런 식의 방향 벡터도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 벡터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방향 벡터의 당연히 그 크기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방향 벡터의 크기는 요 거리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을 뭐라고 부른다? 쌍극자. 알겠죠? 쌍극자. 쌍극자. 이제 두 번째 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다이폴 모먼트.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벡터 물리량이라고 했죠? 벡터 물리량. 얘가 바로 여기에 있는 방향 벡터에다가 Q가 곱해진 것입니다. 요걸 다이폴 모먼트라고 정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요 규정된 녀석의 방향 벡터고 여기에 있는 요 Q 바로 요 둘 사이에 전하 분리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곱해진 것, 이것을 다이폴 모먼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누구랑 그래서 방향이 같겠습니까?
누구랑 방향이 같겠습니까? 저 방향 벡터랑 방향이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벡터니까 뭐 이 녀석의 크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라고 하면 그냥 기호 뮤로 써주고 의미는 뭐가 된다? Q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분리된 정도의 크기에다가 저기에 있는 그 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이 쌍극자 모먼트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아이고.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 줄게요. 여기 주나? 여기 주나? 요게 다이폴 모먼트의 일 정의 하시고 두 번째 단위. 그러면 요 다이폴 모먼트의 기본적 단위는 누구와 누구의 단위겠어요? Q와 R의 단위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하량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전하량의 기본 단위는 쿨롱이고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미터겠죠.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의 기본적인 단위는 쿨롱 미터입니다. 아시겠죠? 쿨롱 미터. 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전자 하나가 이동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해도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야?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쿨롱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얘가 분자나 원자 같은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쯤 되겠어? 100미터 되겠어? 분자나 원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도 저 전하량의 크기나 거리의 크기나 값이 매우 크다 매우 작다? 엄청 작고 엄청 작은 게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더 작겠지. 그러니까 수치가 너무 작으니까 사용하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편의상 어떤 단위 체계를 쓰기도 하냐면 바로 3.33564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미터를 편의상 1D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어디서 뭐 정의가 된 게 있을 건데 내가 유래는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작은 숫자를 1D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이 분야와 관련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중에 디바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이름을 따서 1디바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뭐 우리가 뭐 물리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 활용해서 막 실제로 계산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위를 보면 아 지금 어떤 녀석의 쌍극자 모멘트를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만 알아채면 돼. 알겠죠? 거기서 상대적으로 뭐 누구는 뭐 0.8 누구는 2.7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럴 때 상대적으로 더 크다 더 작다 그런 정도의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다이폴 모멘트의 이름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잖아요. 왜 일렉트릭이겠어? 바로 누구와 강력한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면 누구와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겠어? 바로 전기장이에요. 무슨 장? 전기장.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해볼 거냐? 1, 2, 3. 1, 2, 3. 바로 전기장 속에서 다이폴의 분석. 자, 전기장 중에 가장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전기장이 바로 평행전극판이죠. 그래서 이 평행전극판을 이렇게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평행 전극판이고 평행 전극판이니까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로 대전된 뭐냐면은 평행 전극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기장 속에서는 전기장 선속이 어디서 어디로 향하죠? 전기장에서는 전기장 선속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의하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요렇게 전기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죠? 그때 이 전기장 선속을 표현하는 전기장 벡터를 이 벡터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기장도 방향과 세기가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향은 어디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세기는 뭐로 규정돼? 여기 대전된 전화량으로 규정이 되겠지. 그래서 전기장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다가 짜자자잔 중간쯤 돌릴까? 짜자자잔 바로 앞서 얘기한 저 쌍극자를 여기에 넣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쌍극자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 누군가 플러스 누군가 마이너스 전화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해. 알겠죠? 이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럴 때 저기에 있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디서 어디라고요? 방향이 어디서 어디라고요? 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면 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짜잔 요게 이 녀석의 전기 쌍극자 모멘트 벡터일 거라고요. 아시겠죠? 재채기가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요 쌍극자는 아이고야 이 전기장 속에서 이 쌍극자는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안 끌려갑니다. 얘는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안 끌려갑니다. 바로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겠죠. 왜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죠? 왜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냐면 쌍극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플러스 Q 마이너스 Q 더하면 뭐 돼요? 0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쪽으로도 끌리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전하는 그렇지.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왜냐? 여기가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무게 중심이겠죠? 이 무게 중심이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어디로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뭐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중성이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인력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인력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는데 누구는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얘는 누구를 이쪽으로 끌어당긴대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돌아야지 뭐 하겠어요? 돌아야지. 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또 뭐야? 계속 회전해요. 이제 이럴 수 있죠. 마찰이 없으면은 계속 회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전하다가 진동하는 거죠. 마찰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횡 진동하다가 마찰이 없으면 관성으로 조금 더 진동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인력 청력은 그대로니까 또 반대로 회전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네, 또 뭐? 네? 수업이 5시간인데 몇 시간 동안 와 진짜 저 누가 좀 데리고 와서 이불 좀 찢어버리세요. 저. 네, 진짜. 네, 좀. 네. 자, 봅시다. 잠깐만. 얼마나 찍었어? 오래요. 한 1시간 정도 지나죠. 오, 좀 길게 찍긴 했네요.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자 회전한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게 너무 많이 찍긴 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피를 있다는 걸 모르고 친구를 못 계세요.